조순익이라고 하고요. 오늘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전시회에 관한 내용은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국제 공모전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신분석이라는 게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기도 하고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최초보다 시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 건축 상황을 보면 해외 스타트들이 계속 눈에 띄죠.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여기 일부 스타들만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분들 모아놓은 것이고요.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한국 건축 상황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언론 기사 2개를 조금 인용을 해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말해주는 기사를 생각이 들어서 이 원인이 잘 요약이 된 것 같아요. 유럽과 미국 건축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고, 반면 한국에서는 해외 건축가를 통해 이런 경쟁력 키우려는 도시들, 대표적인 게 서울시인데, 또 이런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커상 받은 야마모토 리켄 인터뷰를 보면 한국 상황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죠. 한국에도 좋은 건축가 많은데 외국인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건축가들은 또 예산 시달리면서 사회적 메시지 내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적인 사례로, 제가 건축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건축 쪽에서 나타나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작년 이맘때였는데 이 근처죠, 지역이. 여기 재건축 아파트 설계하신 아주 유명한 해외 스타일, 저도 많이 사진도 있지만 그쪽을 이제 개발 세력이 이제 광고를 할 때 불평등한 세상을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전에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도착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데 계급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표출되는 것 자체가. 또 비슷한 사례인데, 여기 또 해외 스타 건축가 김현익 그대로 계시고, 이분이 설계하신 저 아파트의 장명을 또 저렇게 프랑스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논란이 됐죠.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 일본 근대기에 탈아입구 하겠다 하던 그 의식이 그대로 발견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대주의란 말 쓴 지 오래됐다고도 하는데 여전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K 건축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인기가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상원 교수님이 2013년에 내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건축 한류에 대해서. 근데 이상원 교수님은 원래 서양의 아키텍처라는 게 엄청난 이제 토대가 있잖아요. 이론적 체계 바탕을 둔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주류였는데, 제가 이번에 좀 주목한 것은 그 뒷부분에 살짝 좀 지나치듯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희망을 내비치신 거죠. 큰 가능성을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현대 건축이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죠. 예전에 시각적 형태의 중요성을 따지던 시대가 점점 좀 그것을 벗어나서 장소성, 이실성, 이벤트, 적동성 같은 시간 예술의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고 한국 건축이 세계로 선도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저도 이거 공감을 하긴 하는데,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선 몇 페이지 아주 단적인 사례만 보여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데올로기 왜곡이 심해 보이는데, 과연 이런 사회에서 설계하는 건축물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번역하고 책 보고 이런 게 일상인 사람인데, 공모전에 원래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다가 이제 헤더윅의 책을 이제 번역을
하게 돼서 이제 곧 나온 참인데 그분이 하필 또 이번에 당선이 된 거예요. 노익성 공모전에서.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한번 봤죠. 봤는데 뭔가 한국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좀 제한하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발표를 오늘 하기로 말씀드리고서 쭉 생각해왔지만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아주 약간이긴 한데 정신 분석을 뭐 깊이 있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해본 것에 따르면 역시 어떤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분석을 통과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정신 분석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들, 제가 사용하던 용어들에 대해서 기본 전제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뭐 인용한 부분은 이제 따옴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은 이제 인류 문명이 억압적인데 가부장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명이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언어 체계이고, 인류 언어 자체가 가부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억압하느냐? 이제 자연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본능을 억압하고 이런 사회적 상징계란 말을 썼는데 이게 언어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진입하면서 결핍이 생긴다고 억압을 했기 때문에 뭔가 결핍이 생기고 그것 자체가 욕망인데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뭐 거세라는 말 쓰지만 이건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 다른 연상을 또 시키니까 그냥 결핍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모순이라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회 지배적인 상징계에는 좀 모순을 잘 드러내지를 않죠. 가급적 가리려고 하고 그게 좀 억압을 하는 거고 모순을 억압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욕망으로 남아있다가 저 억압된 욕망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게 증상으로 귀환하게 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기본 전제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만큼은 좀 제대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신경증과 도착증, 정신병 이런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중에 정신병은 상대적으로 뭐 제가 오늘 초점 맞출 일은 아니에요. 정신분석이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요. 대체로 신경증과 도착증의 이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는데 이게 병리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사실 인간의 실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다만 저는 증세가 좀 사회생활을 좀 하기 힘들 정도로 되면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의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구조는 굉장히 어릴 적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 승화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심리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실존적 심리 구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 인정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증상을 피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승화라는 것도. 계속해서 인간의 심리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증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분석. 왜냐면은 사회에 권력이 존재하잖아요. 권력을 다들 느끼고 그 안에서 억압을 인식하면 그 자체가 어떤 신경증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압을 부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착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 권력이나 뭐 이런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인식을 하는 것은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모순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한국 계급 이데올로기 페이지에서 도착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게 사회 모순이잖아요. 계급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적 모순인데 그거를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죠. 대놓고 드러내면서 사실상 그걸 다른 걸로 전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증이라는 말도 말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순뿐만이 아니라 모순이 있는 그 사회 체계 자체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체계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모순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병은 사실 정신분석에 좀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별도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 것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죠. 체계 모순에 괴로워하면 신경증이고
말을 좀 바꾼 겁니다. 억압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세계 모순에 대한 태도로 바꿔서 얘기한 것이고, 또 주목할 게 신경증하고 도착증은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힌 관계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이건 앞으로 또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도식을 빌려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정신병은 타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폐적으로 자기 주체 영역으로 이제 한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타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회라는 게. 자기가 그걸 인식을 못할 뿐이죠. 그리고 신경증은 타자와의 관계를 분명히 맺고 있는데 그 모순 때문에 괴로워하죠. 다만 그 모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경증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초록색 A라고 표시한 게 그 모순이고, 이거를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실제적 모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라는 거는 타자를 뜻하는 불어의 약자인데, 오른쪽에 파란색 타자와는 또 다른 소문자 타자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색깔을 제가 달리한 이유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파란색은 지배적인 상징 체계로서의 타자이고, 초록색은 그 안에서 억압되어 있는, 잘 표현을 하나 되지 않는 모순적인 타자, 저게 사실 궁극적인 타자이죠. 그리고 주체라고 제가 써놨지만 이거는 사실은 허위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쪽은 이제 상상계라고 하는데, 상상계 자체가 좀 그렇게 상정이 돼요. 오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타자가 지배하는 언어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주체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하게 얘기될 도착증은 주체성을 저 타자의 세계 속으로 그냥 투사시켜버려요. 타자의 세계라고 하는 게 권력의 체계란 말이에요. 권력 자체를 그냥 내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사라지고 권력에 대한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중 하나라고 새로운 어떤 상상적 물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을 표시한 건 제 모순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걸 붉은색으로 바꾸는 순간 상상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신화라고 이해할 수 있고, 뭐 영어로 그러죠. 패티시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락강이 이제 이 증상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중요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주체는 이제 자기의 증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이 괴롭지만 그것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죠. 대부분 이걸 잘 못해서 신경증이 발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신분석의 입장이라는 거를 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살펴볼 이야기에서 또 나올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문명적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뭐 문명이 자체가 이제 억압적이니까 그거를 순화시키는 인류의 상상력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화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거와 비슷하게 사물을 이제 신격화하는, 이게 물신주의인데, 이거는 도착증의 일종의 페티시즘이고요. 도착증은 뭐 페티시즘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디즘, 마조이즘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권력과의 동일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도 계속 문명이 기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신주의를 키우고 있죠. 사실 이 흐름 자체가 도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그냥 많이 빠져버린 이런 현상들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단순히 개인만을 분석하는, 개인 심리 이론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사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문명의 병력 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되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문명과 그 불만, 이걸 이제 영어식 번역이고, 문명 속의 불만, 이런 유명한 저서를 쓴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게 억압된 욕망, 모순, 이런 것들을 말하는, 문명 자체가 억압적이라는 억압을 주죠. 그래서 정신분석은 사실 굉장히 전복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서양 철학자들, 국내에도 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어왔고, 현대 사상에도 아주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건축과 정신분 수업을 함께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저의 생각은. 건축은 문명의 산물이자 도구이고, 문명이 억압적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반영하거나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용하는 문장인데, 마이클 레이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론서 편집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1968년 이후에 건축이론. 그리고 저는 이분의 건축의 운망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좀 정신분석을 처음 접했거든요. 이분이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건축 이론을 쭉 펼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표현했죠, 이분이. 건축은 실질적인 사회 상황과 모순에 대한 상상적 해결책이다. 이 말은 다음 문장에 나오는 알티세르라고 하는 후기 막스 주장인데, 이 사람이 내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를 건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대로 받아서. 알티세르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속류 막스주의라고 하던 예전에 인식에서는 이데올로기를 그냥 허위 의식과 등치시켰어요. 그 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허위 의식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고 유물론적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알티세르는 인간의 상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오류 인식이다. 허위 의식은 좀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오류 인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내면화된 소문자 이데올로기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상징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는 대문자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거죠.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건축도 기본적으로 이데올로적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건축 자체 원래 상상으로 시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상상 자체도 뭐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갇히지 않는 시도가 중요한데, 이제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원래 문학 비평가인데, 이제 문학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모든 부분을 다 비평하다 보니까 문학 비평가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토피아적 충동을 늘 중시하는 사람이죠. 저도 이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또 인식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현실은 이데올로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이데올로기 계속 재생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 너머의 실제, 그 어떤 모순적인 거를 주목하는 그지 또 다른 말은 그 유토피아적 충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락강의 이제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체로 세 가지 고리에서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기억할 것은 저 중간에 있는 소문자 A 있죠. 실제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 저게 유토피아적 지점이라는 거. 그리고 초록색 전체가 실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라는 건 저 중간에 A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제 I와 S를 된 상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현실이고, 그 안에 어떤 빈틈과 같은 존재로서만 언뜻언뜻 경험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늘 모순적인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아까 보여드린 도식에서 주체와 타자를 이제 건축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 타자라고 하는 게, 건축이 마주하는 타자라고 하는 게 도시 문명인데, 또 이 문명 자체가 계속 기계화되고 있고요. 기계적 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뭐 건축이 타자하고 아주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타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자기 그 관계 안 하지만, 그래서 기계적인 건축만 남는 것이고, 관계를 한다 했을 때 이때 구도는 건축과 도시가 저렇게 관계를 맺는데, 그 사이에 어떤 모순적인 것으로서 자연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기계화되는 이 힘이 엄청 거대하잖아요. 건축은 뭐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도시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투사돼 버리는 거예요. 건축성이. 그리고 어떤 모순적인 관계 이런 것 자체를 그냥 무신화해서 뒤집어 버려요. 이런 게 자연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자연 한제 mother nature 이런 말을 번역어이기도 한데,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도 사실 도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mother nature 하면은 자연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이런 식의 믿음인 거예요. 자연 자체 식적화. 근데 정말 자연이 그렇게 완벽한가? 정신분석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인식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이데올로기와 그거를 좀 전복시키라고 하는 이 정치분석 입장의 차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계 신격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신격화, 물신화 다 비슷한 페티시즘인데, 더 나아가면 이제 자연과 기계, 그리고 이미 인간성은 이미 투사돼버렸기 이미 여기 사라졌죠. 이 도식에서. 자연, 인간, 기계, 유물론적 이론론까지도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나 적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정신분석과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이제 주체를 건축가로 또 타자를 사회로 바꿔보면 그래 건축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는 보통 건축계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건축가계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건축계가 사회를 대하는 방식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정신병은 저런 구조가 되는 거고 외부와 유리된 건축가 사회 되는 거고 사회와 관계를 맺는데 이 안에서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중의 인식과 건축의 인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건축가들은 건축의 자율성을 지켜야죠. 그래야 건축계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공공성을 생각하면 사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사회에 모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는 심리 구조라면 이건 뭐 신경증적 구조인 것이고 반대로 자율성 자체를 좀 망각하고 또 사회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해버리면 자율성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정리한 제 뭐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중간에 좀 진하게 표시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처음에 세계적 인정을 향한 욕망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앞에 말씀드렸던 거. 또 한국성에 대한 국가주의적 집착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최근 뉴스 보고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서 뭐 광화문 광장에 100m 태극기 국가주의적인 집착이라고 뭐 너무 단적인 사례로 보이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인간 대 자연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아시아에 사실 널리 퍼진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데올로기를 생각하느냐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연과 기계에 대한 패티시를 좀 방금 두착적인 거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고요. 사회적 공공성의 의미 상실이라는 것도 뭐 자율성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게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인간 대 자연의 이분법 이런 거 딱 기계 패티시 이런 거 다 연관이 된 것 같아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밑에 적어놓은 거는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형태 자체를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바로 등치시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패티시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형태라는 게 건축의 언어라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라는 것도요 사실은 소시리적 의미로 얘기하면은 자의적인 거죠. 뭐 자의성 이런 거 언어의 자의성 다 배웠잖아요. 기표와 기의 관계라는 게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규범화되어서 전해져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건축 형태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게 담겨 있느냐 그 의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어떤 관습을 통해서 전해져 왔을 뿐이지. 그리고 건축이 뭐 정치에만 휘둘리면 자율성이 사라지겠죠.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비난은 정말 뭐 열띠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간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없을까? 제가 늘 품는 의문이에요. 이번 공모전을 보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은 아니지만 정신분석의 증상이라는 것 좀 관련이 있는 구도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 왜냐면 오늘 이제 분석에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건축이 뭐 한국 건축이지만 세계 건축의 영향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향을 받고 다 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레마스라고 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사각형이고요. 뭐 논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대립항 1과 2가 있는데 여기서 가만 보시면 타원 두 개가 겹치지가 않죠. 위에 상부 쪽에서는.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 표면화된 대립항이에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진짜 대립항 1의 반대를 찾아보면 대립항 2가 아니라 저 대립항 2 아래쪽에 있는 대립항 1이 아닌 모든 것, 그리고 대립항 2의 진짜 반대는 1이 아니고 저 아래쪽에 있는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그 양쪽 사이에 중첩지대가 발생하죠. 우리는 중립축이라고 불러요, 아래쪽을. 그런데 이거를 이제 프레드릭 제임슨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가만 보시면 S라고 하는 대립항 1에 S가 써있죠. 대립항 2에는 마이너스 S가 써있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부정이에요. 근데 대립항 2와 저 대각선에 있는 저 기호를 가만 보시면 마이너스 S 위에 바가 또 하나 붙잖아요. 이건 부정이 부정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변증법적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증법적 종합이 되는데, 변증법적 종합이라는 게 뭐 정반합 이렇게만 보통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부정의 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부정은 계속됩니다. 모순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증상이 나타나죠. 다시 정치분석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네 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임슨의 해석인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게 아까 락강의 인용문을 한 페이지에서 전해드렸는데, 증상과 함께 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경향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부에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최근 근현대 건축 역사에서 보는 일단 하이 모더니즘 누구나 알고 있는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저런 장식의 범죄다부터 시작해서 저런 표현들로 대표가 되죠. 근데 미니멀리즘과 뭐 기능주의, 국제주의와, 그리고 이거에서 반대해서 나타나는 흐름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벤투리의 상업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두 가지가 표면은 되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저 상업적 포스트 모더니즘 또 반대하는 흐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비판적 텍토닉이라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 경향 중에는 모더니즘의 언어를 쓰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다들 저 상업적인 것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라인에서는 물리적인 것이 강조가 상대적으로 되는 편이고, 오른쪽은 어떤가요? 굉장히 팝적이죠. 상업적인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해서. 이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저쪽과의 뭐 좀 대립 구도로 인지가 되고 있는, 외피가 중심이 되는 경향, 아무래도 스펙터클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건 정말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 아키텍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최근 역사에서는 모더니즘과 함께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이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헤드윅의 인기,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아키텍트처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 직함은 디자이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뭐 디자이너에만 그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는 아키텍트를 기르는 이 모든 체제와 뭐 제도 이런 거를 좀 솔직히 좀 배차고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을 제가 최근에 번역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의 주장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아키텍트가 이제 모더니즘 이후에 대중하고 감각이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루비우스 시대에 마스터 빌더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거에는 공감할 만한 구석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외피 중심이라든가 이런 거 비판적으로 볼 구석이 또 있죠. 근데 이 지점에서는 어떤 건축가 직능의 위기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판적 텍토닉을 정리한 이런 흐름하고 대중적 저는 비모더니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헤더링만 봐도 모더니즘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브루탈리즘은 다 똑같아 보인다. 내 눈에는 다 모더니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립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왼쪽 비판적 텍토닉 같은 경우 상업적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쪽 하여튼 윤리적 차원에서 가구적 지역주의도 강조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대중주의인데 엘리트주의에 반대를 하는 게 확실하게 있고 그 안에 공공성의 중첩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쪽에 생각하는 공공성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공적 유토피아라고 일단 네이밍을 해본 것이고 이제는 노즐섬 공모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건데 이 구도는 제가 방금 그리마스 사각형을 좀 변형을 한 겁니다. 그대로 적용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예,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사업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오페라 하우스로 시작을 했다가 텃밭들이 활용이 되다가 노즐꿈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선이 됐어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개념으로 당선이 됐어요. 오른쪽 축은 이 욕망 자체가 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잖아요. 왼쪽은 지역적인 것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늘 인간과 자연의 이슈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모순적인 이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노들꿈섬 위에 사운드스케이프가 자리 잡은 형태로 되고 있는데 중첩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공성의 차원에서. 근데 최근에 이거를 논란 이런 걸 지켜보다 보니까 굉장히 대립적으로 양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특히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게 건축의 자율성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너무 정치로만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분석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건축의 어떤 자율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작품 하나씩 잠깐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아주 간단한 평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지점만 보는 것인데 섬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자연하고 기계를 다 그냥 일원화했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다 내부 공간화하고 물론 외부에도 다 걸어다니게 했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서 기계적인 힘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둔 프로젝트라고 여겨지고 두 번째 네임리스인데 네임리스는 저 보면은 산책로 이거는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위에 저 직사각형 루프를 또 씌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저 수직으로 올라가는 저 코어가 미래에 계속 증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너무 기계적 충동이 압도적이라 이런 데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시스템랩하고 조금 다른 건 있는데 기계적 충동이라는 거는 이제 공통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OA인데 방금 그 두 프로젝트하고는 굉장히 대별되죠. 거의 반대 지점이에요. 왜냐면 제 야생화를 제시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인공과 자연의 이분법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둘레길을 어떤 최소한의 인공성으로서 주었는데 너무 인공적으로 보여요, 제 눈에.
저 도로와 자연이 확실히 나뉘어져 있고, 특히 도로 하부를 보면은 이렇게 서울로 7017 보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오즈의 아닌데, 이런 건축가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뭐 스테디움처럼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직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 속에서 어떤 그런 강박이 여전히 여기서 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더윅 당선자만 볼 건데, 다른 뭐 해외 건축가 두 안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뭐 오늘은 이제 한국 건축가들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의 차원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작품은 어쨌든 자연하고 인공을 서로 엮으려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융합하려고 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이분법을 벗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뭐 동선 진입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른 측면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점을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맨 위에는 이제 동선 자체 한국 건축가 네 팀이 신기하게도 다들 좀 비슷한 순환 루트를 다 설계했어요. 작년 1차 포럼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저는 그거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근데 뭔가 작동한 것 같아요. 그 자체도 강박적으로 느껴지고. 하지만 당선작은 뭐 컨셉은 거의 뭐 작년과 비슷하게 일관성 유지했습니다. 규모만 줄였지, 예산 때문에. 근데 양측 진입을 고려한 S가 좀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작에 대해서 인간 자연의 이분법을 넘어선 것을 저는 사회적 자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어떤 그 적극적인 어울림을 향한 충동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유토피적 충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하고 네임리스는 확실히 기계의 힘에 기대고 있고, 인공적인 것을, 사실 인공적인 것 자체가 기계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것은 인공의 일부인데, 근데 그를 기계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페티시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 SOA는 그 반대적 측면인데, 인공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연을 회복하는 욕망을 표출하지만, 여전히 이분법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인공적 기하학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신경증과 도착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뒤집힌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도식으로. 그래서 SOA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세 번째, 이게 보통 일반적인 심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 대 자연의 이분법, 모순을 느낍니다. 근데 그 모순을 어찌하지 못해요. 전 이게 이 안에 한계였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는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순에. 이게 괴로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네임리스와 시스템 내면 도착증 쪽으로 간다고 보이는 겁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다. 그런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네임리스보다 시스템은 더 나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물론적 이론론을 연상시키는 그런 아니기 때문에 네임리스에서는 어느 정도 줄리는 좀 보이는데 기계의 힘을 또 과도하게 개입시켰고, 반대로 헤더윅은 뭘까 보면 인간하고 자연이 이렇게 엮이고 있는데 이걸 정신분석적 차원으로 뭔가 보면 저는 이게 승화인 것 같아요. 승화라는 게 증상을 피하면서 그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서블리메이션이란 말에 뭐 번역어이기도 하고, 승화라는 게 뭐 우리가 화학 시간에 고치와 기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숭고화이기도 해요. 숭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러니까 보통 예술하고 결부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 공간에서 승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대체 그 승화하고 도착이 어떻게 다른 건가 구체적으로.
좀 저도 궁금했고 생각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승화에서는 여전히 건축과 타자가 만나는 저 지점이 지금 자연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적 자연이라고 그랬는데 사회적 자연이니까 이제 사회적 상징 체계 안에서 그 안에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데 그거를 좀 아름다움으로 승화를 한 거죠. 근데 도착 같은 경우는 사회의 어떤 힘에 대한 동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이 기계 문명을 이끄는 힘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자본주의의 힘이기도 하죠. 어떤 권력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 권력 기표가 S1이라는 기표예요. 위에 저 초록색으로 된 S하고서 대문자 O를 빗금을 친 것은 대타자는 없다는 사실 그런 의미인데, 대타자는 말과 제가 또 해서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권력의 기표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기표입니다. 적어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모순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화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걸 소비하는 방식은 도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권력의 아이콘으로 소비하는 방식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작가의 의도와 대중이 저걸 즐기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권력이 저걸 이용하는 방식, 다르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복합적인 것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도착적인 거 제가 아까 100m 높이 태극기 개양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어놨고요. 위에서는 SOA 브리겔을 제가 적어놨는데, SOA 브리겔에 대해서 전에 비평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정신분석 관점을 썼는데, 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때 브리겔의 그 정원 자체가 어떤 승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비평문에서 승화라는 말 자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같은 다른 담론의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락강의 어떤 4가지 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본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인간 자연의 이목을 빠지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동아시아적 자연관이 강박적으로 작용해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콘크리트 환경 속에서 각자 소생하듯이 이런 데 익숙해져서 그저 인간과 자연의 어떤 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어울리게 하지 못하고 그냥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인가? 물론 제 야생화는 그 기후위기라는 이유 때문에 주장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연을 무시할 정도로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공성, 어떤 사회적 유토피아도 사실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반대로 소외가 되고, 이 이유가 우리가 좀 너무 억압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제 저 네덜란드였나 쪽 저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공유한 저가 이제 컨서베이션 레볼루션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보전 혁명이죠. 제가 이걸 좀 사실 번역을 하고 싶어 출판사 한번 컨택했다가 출판사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읽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 야생화 담론이 최근 들어서 꽤 뭔가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반대로 저 오른쪽 위에 도나 해러웨이라는 사상도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스트 사상가인데 이런 유물론적 이론론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한쪽에서는. 저런 사상을 주장하실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해러웨이가 예전에는 사이버그 선언 이런 걸 페미니즘 관점에서 얘기했다가 뭐 비판도 많이 받았고, 왜냐면은 여성적인 것을 기계적인 것하고 연결하니까 과연 그게 맞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고,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존의 휴머니즘 자체에 대한 대안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간과 자연의 유물론적 이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체를 일원화시키면 기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쪽 사고방식이.
근데 이런 사상이 함께 연계된 흐름은 신보전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해요. 뉴 컨서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실천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 생활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 수단을 복무할 수밖에 없어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인간과 자연은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제한 생활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신보호주의 같은 경우는 이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뭔가 오히려 소외시키는 자연보다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맨 왼쪽 위에 주류 보전 관행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아주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실천인데, 뭐 관행이죠. 뭐 동물원 만들어 놓고 구경시키고 관광 수입 얻고 이런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많이 하고 있죠. 이 다 세 가지 공통된 인식은 현대를 그냥 인류세라고 보는 건데, 이미 이건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퍼진 용어예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또 다르죠. 공생적 보전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현대에 대한 인식이 모든 인류가 뭐 자연을 해치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해치는 진짜 원인은 뭐냐? 자본주의다. 그래서 현대는 자본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연하고 함께, 원래 자연적인 존재이니까 함께 공생하고 공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실천들이.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공생적 보전은 사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산업 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상가가 있는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컨비비얼리티 이런 개념으로 좀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환경 사이의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방금 노일섬 참여한 한국 건축가들의 스타일을 좀 분류를 해본 거예요. SOA는 제야생활 신보호주의, 인간 자연의 이분법이 있는 저쪽에 있는 걸로 보이고, 시스템 랩은 유물론적 이론론 쪽에 가까워 보여요. 네임리스는 그 사이 저 정도의 중간 정도 있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헤더윅은 제가 이쪽으로 위치를 시켜놨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저 작품을 둘러싼 어떤 정치 환경이나 소비 앞으로 예상되는 패턴 이런 것들이 저대로 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한국적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거는 이제 반포지구 덮개 공모전인데, 이 경우는 아까 뭐 정치 분석의 이런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좀 더 어떤 공공과 민간의 관계, 이런 쪽을 좀 더 주목을 했는데, 여기서 네 가지 정황을 제가 뽑아봤죠. 올림픽 내려갈 기준이 있고, 그게 단절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래서 덮개 공원을 씌운다는 기획을 했는데, 그 덮개를 통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건 좀 강변이죠. 근데 이제 강변은 인근 주거지하고 일상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인근 주거지가 재건축 단지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민관 협력이지만 어떤 민간 사업이 잘 돌아가야 기부제로 또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한 겁니다. 왼쪽에서는 자연과의 접촉, 그 이슈가 초점이 되는 게 나뉜다. 여겨지고요. 이거는 당선자를 먼저 보면 뭐 이런 아니죠. 올림픽대로 스케일을 단계적으로 분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대 구조의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저 동선, 직선, 이 계단을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는데, 저도 보면은 다른 안들에 비하면 굉장히 폭을 좁게 하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시 침수력, 어떤 침수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 충분히 동의하고요. 나머지 한국 네 팀만 보면 전 전반적인 인상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너무 거대한 구조들이라, 일단 분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자체에서 뭔가 위압감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오른쪽 두 팀 뭔가 형태적으로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리고 왼쪽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곡선을 많이 활용한 쪽이고.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그 정도 거대 구조
느껴진 게 있어서 당선작과 나머지 한국 팀 안들만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당선작은 저 한경면 덮개 공원 프로젝트니까 이게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서 보편성이 보이는데 반해서 나머지 한국 팀 안들은 저게 과연 보편적으로 다른 데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인가? 저는 거의 의문이 들거든요. 형태는 너무 다 특수하고 나름대로 물론 다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공공과 민간 사업의 성격을 잘 구분한 것인가? 저는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에게 어떤 공공과 민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해온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공 얘기할 때 공평한 공짜하고 함께 공짜가 합쳐진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두 개의 의미가 다르죠. 이게 공평한 공은 좀 공식화 것이고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반해서 함께 공은 사실은 더 그 저류에 흐르는 것이죠. 그걸 두 가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게 일제 식민지 때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식민지 공공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왜곡이 됐단 말이에요. 공공성의 의미가. 함께 공의 의미보다는 저 위쪽으로, 이건 뭐 서양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죠. 서양에서 퍼블리시티 이런 거 얘기를 했던 하버마스 글에서 과시적 공공성이 이제 중세 때 드러났다. 원래 퍼블릭하다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교황의 어떤 사적인 과시를 위한 그런 공공성으로 의미가 변질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죠. 우리가 식민지 공공성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공건축하면 관에서 발주하고 거의 관이 주도된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대부분 건축가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보였는데, 반면에 민간 하면 이제 뭐 민간 사업이라는 게 말은 좋아요, 사실. 민이라는 말 자체가 백성을 뜻하는 말이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기업하고 어떤 근본적인 균열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거를 확실히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의 공공건축이 지금까지 보면 너무 엄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식민지 공공성 영향도 있다고 보이고, 그보다는 좀 더 대중적 친근함을 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함께 공과 백성민의 중첩지대에서 더 공공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프레츠코상 수상자인 야마모토 리켄의 수상 이유, 이게 이제 프레츠코상 홈페이지에 써 있는 말인데, 여기서도 보면 뭐 피플의 의지로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상기시켜줬기 때문에 수상자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사실 민중이라고 번역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거는 번역어 자체가 그래요. 대부분 번역서들도 저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은 게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환경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저 말 자체도 뭐 맥락에 따라서 더 적합한 번역가 있는 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 수상사관에서 확실히 그런 민중의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이죠. 리켄의 인터뷰 이런 걸 참고를 해보면 공동체를 강조하죠. 저는 여기서 또 이 말을 주목하고 싶은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미래 도시를 만드는 본질은 이런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뭐 우리가 읽으면 유익할 내용을 다 인터뷰에 담았는데 뭐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습니다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기사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제가 본 기사들이 뭐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건축과 직능을 향한 공공의 물음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 또 다시 이런 게 부상하는 것 같아서
인용을 한 건데, 이거는 영국 건축가예요. 엘리너 조리프라고 써있죠. 이 사람이 건축 직능에 관한 뭐 역사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은 작년이군요. 작년 4월 대진에 실린 글을 제가 번역을 해놓은 건데, 영국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죠. 최근에 글래스고 미술학교, 그레펠 타워. 그레펠 타워는 또 사회적 주거인데요. 아니,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 자체가 막 직능이 다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키텍트는 설계만 하고 시공 따로 하고 그런 거죠. 그 상황에서 결국 부실 공사가 된 거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근데 대다수 건축가들이 이런 균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약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이분의 이야기이고, 그런 가치를 믿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하고, 의심이 많이 있죠. 앞으로도 건축가는 늘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른 뭔가 진화를 겪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작년에 번역한 아키텍트하다라는 책에서 초반에 나온 걸 잠깐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 구게라민 미술관 들었을 때는 뭐 워낙에 그 이후로 이제 실리콘밸리 최근에 건축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저 말을 뭐냐면은 실리콘밸리가 건축을 거의 대신하는, 그걸 다 디지털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 한때 기적의 창조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떤 반복적인 도면만 작성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저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저 레니르 더서프가 저기 OMA의 저기 유럽 지부 파트너인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정도이니 얼마나 지금 아키텍트의 직능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현재 자본주의 건축주들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인식이 지금 변하고 있는가, 이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고, 이거는 이제 곧 나올 번역서인데, 그 헤더윅이 맨 마지막에 Q&A처럼 스스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본인이 하도 자기가 아키텍트에 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책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예상돼서 건축가들이 그럼 뭐 케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답변을 스스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냥 깊이 신경 씁니다만 오랫동안 이 대중의 감각에서 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특히 주목하는 건 평범한 해인들이 겪는 경험인데, 이것도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대중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최근에 나온 번역서인데, 이건 일본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건축하지 않는 건축가라고. 일본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뭐 안도다다오나 예전에 스타 건축가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이미 젊은 건축가들은 그런 쪽에서 자기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건축가라고 이 저자는 이름을 붙였어요. 새로운 영역에서 설계, 시공 다 경험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직능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건 저 스스로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위해서 이미 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본질적인 부분이 입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단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를 위한 건축인가를 물을 수 있겠죠. 건축주만을 위한 건축이냐, 아니면 일반 시민을 얼마나 고려한 건축이냐, 또 내부 사용자만을, 이거 건축주나 뭐 사용자만을 위한 것인데, 외부라면 굉장히 중요하다. 외부 자체가 이미 공공성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니까. 이 얘기는 저 헤더윅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뭐 헤더윅의 모든 거 공감하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매피에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좀 도착적으로 소비될 여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공공성 차원에서 비담을 들을 이야기로 생각해요, 충분히.
또 이제 다른 무엇을 위해 이거는 뭔가 다른 어떤 이념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 공동체를 소외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간 자연 이분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이 장소적 특수성, 공간적 보편성은 뭐 아까 그 반포지구 법계 공원 공모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적어놓은 정도인데 이런 구분도 잘 해야 정말로 공공적인 건축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헤더익의 관점을 따라서 적어 본 건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뭐 현실적으로 저게 너무 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중요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건축물이 너무 지어졌다가 처거되었다가 이 주기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자본주의의 경제 순환이 점점 빨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축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효율적이고 만들었다가 철거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사랑받는 건축이 점점 더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인데 역시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일부분 고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질문을 저는 최근에 지금 개발 계획이 발표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 조감도 실은 아닌데 이게 민간 사업이잖아요. 여기 이거 보면서 다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한 건축이냐? 너무 명확하고 대중을 위한 게 아닌 게 너무 명확하고 뭐 당연히 내부 사용자를 위한 개발 계획으로 외부를 뭐 어떻게든 한다고 해도 저게 대중을 위한 외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개발이 저게 최고 한 100층 안팎 개발한다고 하는데 당연하게 주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거고 저게 정말 저렇게 된다면 그리고 저 부지의 어떤 뭐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 저 안을 저렇게 택하는 것이 저 장소적 특성이 맞는 것인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고 저 프로젝트가 만약에 우리가 공간적 보편성을 따져냈을 때 다른 공간에 계속 저런 게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시 미래가 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저런 건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으리라 예상하고 만든 것인가 이런 질문들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이미지를 올린 거는 너무 건축계의 이 논의가 공공건축이면 늘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올려본 거예요. 민간 사업이니까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라고 놓고 있기에는 우리 공공성에 영향을 미친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저 훨씬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고 예, 이 정도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시간을 제가 뭐 얼마나 추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 분석 이 접근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니면 부분도 꽤 있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다른 생각 드시면 아니면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해드릴 수 있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